평생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나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한 사람의 거짓말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막히고 믿기지 않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좁은 곳이기도 하고 직업 특성상 정확한 지명이나 본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에는 아빠가 제게 자전거를 가르쳐준 것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숨바꼭질을 했던 장면도 떠오르는데 집을 뛰어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친아빠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임신한 어머니와 어려워진 집안 형편 정도였고요. 이에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제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아빠 기억하지? 너희 아빠가 친구 보증 서서 집안 말아먹었어. 그리고 네 동생과 널 버리고 도망쳐버렸지. 그래서 우리 집에 빚이 이렇게 많은 거란다. 그럼 아빠는 언제 오는데? 아빠는 안 오지. 그나마 넌 아빠를 약간이라도 기억하겠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네 동생을 버리고 갔잖아. 그 정도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지. 네 동생이 아픈 것도 알고 있는데 한 번을 안 오는 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 아빠 나쁜 사람이야? 응. 그니까 넌 앞으로 동생 잘 돌봐야 해. 알았니? 넌 누나고 누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아빠 사랑 손길 한 번 못 받아보고 저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워. 네가 엄마 도와야 해. 알았니? 당시 동생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오른쪽 다리의 근육 약화로 인해서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야만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제게 돌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기에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요. 문제가 있다면 저 역시도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아픈 동생에게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에 있었던 일이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비 대신 내준다고 해서 나도 가고 싶은데 가도 돼? 뭐? 수학여행? 그거 며칠이나 집 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3박 4일 일정이라고 들었는데 제주도라고 하더라고. 안 돼.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넌 아픈 동생 생각을 하긴 하는 거니? 엄만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까지 하는 거야? 너한테 내가 충분히 설명했지? 아픈 동생 돌보고 집안일 정도는 도와야 된다고. 그래도 나 진짜 가고 싶어. 친구들도 다들 간다고 하고. 남들 다 하는 거 하겠다고 지금 엄마랑 동생 두고 가겠다는 거야? 이기적인 거 보면 너희 아빠랑 어쩜 그렇게 똑같니? 진짜 엄마 너무 속상해. 동생 입장도 생각해봐라. 쟤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넌 팔자 좋게 혼자 놀러 가려고? 이번 딱 한 번만 안 될까? 나 어릴 때부터 매일 동생 돌봤잖아. 응? 엄마가 분명하게 말했어. 절대 안 된다고. 정 가고 싶으면 아예 집을 나가버리든가. 엄마도 너처럼 이기적인 딸은 안 키우고 싶으니까. 너희 아빠 생각하면 난 자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엄마가 왜 고생을 하는데? 너희 아빠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알아? 알았어. 안 갈게.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 미안해. 됐고, 오늘 너 꼬라지 보기도 싫으니까 들어가.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많이 슬프긴 합니다.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수학여행만은 꼭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철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 역시 너무 어렸기에 많이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절 위로해준 것은 다름 아닌 동생 상현이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볼게. 난 정말 괜찮거든. 며칠 혼자 있는다고 해도 괜찮아. 엄마는 괜히 저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철이 없었어. 너 혼자 어디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난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다리가 아픈 것 뿐이고 움직이는 게 약간 불편한 거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됐어. 아직 밥도 할 줄 모르면서 다 큰 척하지 마. 누나가 미안해. 얼른 씻자. 그리고 오늘은 누나가 공부 봐줄게. 제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죠. 솔직히 아픈 동생 때문에 힘이 들 때도 많았지만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저귀까지 갈아가며 키웠기에 더욱 각별하기도 했고요. 제가 진짜로 서러웠던 것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음식으로 차별을 하는 거였죠. 당시 어머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에도 몇 번 와서 얼굴은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새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달갑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저나 동생 둘 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잘 보일 생각도 없는 듯 했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 보며 그걸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식탐이 엄청났는데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걸신 들린 것처럼 먹었습니다. 어머닌 그런 아저씨를 늘 사랑스럽다는 얼굴로 봤고요. 여보는 어쩌면 그렇게 복스럽게 밥을 먹어? 내가 여보가 밥 먹을 때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 물도 좀 먹고 천천히 먹어. 나 이거 소시지 더 먹을래. 이거 구워줘. 알았어. 딸, 이거 좀 더 구워드려. 새아빠는 바짝 익힌 거 좋아한다. 얼른. 근데 나도 밥 안 먹었는데. 하라면 해. 알았어.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식사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배가 부를 때까지 요리를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계란도 4-5개는 기본으로 먹었고 늘 식탁에는 고기 반찬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도 집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남은 찌꺼기들만 먹어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고 없을 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맛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버렸죠. 그러면서 저를 생각한 것처럼 남은 국물로 볶음밥을 해 먹으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국물에 밥을 넣어서 볶아 놓으면 또 갑자기 나타나서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배고픔까지 느낄 정도로 거의 먹지 못해서 당시 한참 클 나이에도 40kg 초반까지 빠졌을 정도였어요. 저는 참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저 아저씨랑 계속 살아야 돼?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고 했니? 새아빠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해? 새아빠니까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 솔직히 좀 힘들어. 매번 내 밥만 다 빼앗아 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습관인데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혼이라도 내주길 바라는 거야? 왜 그래? 너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배려와 이해도 못하니? 아무리 그래도 매번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가 아닌데? 내가 결혼했지 네가 결혼했니? 아무리 내 딸이지만 선은 좀 지켜. 막말로 네 아빠는 안 그랬는지 알아? 그래, 새아빠가 식탐이 좀 있는 건 맞아. 그래도 적어도 나나 너희들 버릴 사람은 아니야. 그거면 된 거지. 자식 버린 부모, 그것보다 더 최악인 인간은 세상에 없어.
보통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입을 닫곤 했습니다. 제가 약간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어머니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걸고 넘어졌고 전 우릴 버린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지고 싶지 않아서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되는 거야? 나도 연락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 너 친아빠랑 연락하겠다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널 버렸다고? 아픈 동생도 버린 놈인데 그 인간이랑 연락을 한다고? 그래도 날 낳은 책임은 있는 거잖아. 연락할 수 있어? 기다려. 엄마가 연락 먼저 해보고 말해줄 테니까. 너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긴 알아야 될 테니 딱 기다리라고. 알게 되면 너 새아빠한테 큰절이라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어머니가 제게 가져온 것은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봉투만 보면 해외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났죠. 하지만 내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린 편지의 내용은 대충 돈을 요구하는 글이었어요.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다. 아이들은 알아서 키워라. 돈이나 보내줘라. 아니면 딸을 팔아서라도 돈 마련하라는 끔찍한 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휘갈겨 쓴 것 같은 편지는 7통 정도였는데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죠. 그리고 전 그걸 보게 된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한 추억까지도 잃게 돼버렸으니까요. 거기다 그날 이후에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던데 우리 생활비가 뻔하고 너희 친아빠가 돈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넌 친딸이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그리고 우리 학교는 아르바이트 금지야. 모르게 하면 되지. 그리고 부모가 허락한다는데 무슨 금지야? 지들이 밥을 줘 아님 쌀을 줘.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금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내가 나 좋자고 그래? 엄마도 너 공부만 시키고 싶어. 근데 너희 아빠가 벌려놓은 거 수습한다고 우리가 돈이 있니? 내가 번 돈은 다 너희 아빠 빚으로 나가고 있어. 알아 몰라?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엄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정 그러면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면 되잖아. 부모 동의서? 그거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가 적어줄게. 아버지의 존재는 제게 너무나 큰 약점이 되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럽긴 했어요. 더구나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등 떠밀려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당연히 제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절 불러서 물었죠. 너 이제 내년이면 고2야. 몇 달 안 남았지? 너 중학교 성적도 좋아서 선생님이 기대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수시 못 봐. 알지? 이거 아주 큰 문제야.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뭐라고 안 하셔? 아마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 성적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대충 알겠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선생님한테 말해봐. 사실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뭐? 우리 학교에서 금지하는 거 몰랐어? 너 이거 누구라도 알면 골치 아파져. 아무리 교칙이라고 해도 학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난리가 날 거라고. 돈 필요해서 그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서 그런 거야? 망설이다가 전 선생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부터 새아빠 그리고 제 동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진지하게 제 이야기만 듣던 선생님이 묻더군요. 너 의대 목표로 한다고 했지? 아픈 동생 때문에. 네, 비슷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잘 버니까. 그럼 선생님이 도와주마. 그냥 돕는 거 아니고 투자야 투자.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비용 선생님이 대신 주마. 다달이 50만 원 정도라고 했지? 그거 줄 테니까 넌 이제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 자습실은 선생님이 신청해 줄 테니까. 알았어? 감사합니다. 딱 너만한 아들, 딸이 있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도 다 사정이 있다는 거야. 물론 같은 학부모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속사정이라는 게 들춰보지 않으면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넌 지금에 충실해. 알았지? 덕분에 저는 다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씩 제게 문제집도 사주셨고 학년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셨거든요. 선생님은 제게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이 악물고 공부를 했고요. 물론 그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구열은 높았고 다들 학원이며 과외는 기본적으로 했으니까요. 반면에 전 그러지 못했고 그걸 따라잡을 정도로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타고난 것은 20, 나머진 노력이 80이었으니까요.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전교에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일 잘 본 게 전교 4등이었고요. 이에 선생님과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네 꿈을 응원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성적이면 원하는 대학 의외과는 힘들어. 눈을 낮춰서 다른 대학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장학금은 어려울 거고. 차라리 교대나 사관학교 쪽은 어때? 사관학교도 들어가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거든. 학비 부담도 없고 또 반 애들 가르쳐주는 거 보면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싶고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대학 등록금 정도 마련해 보마. 또 대학 들어가서 과외 같은 거 하면서 병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고집에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전 꼭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딱히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동생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합격하고 말고는 애초에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의대? 너 공부 잘하는 건 내가 모르진 않는데 의대라고? 처음에 수능 성적을 보여주고 말을 하면 그래도 좋아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굳더군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새아빠였습니다. 의사 되면 우리 공짜로 병원 다닐 수 있는 건가? 치료도 공짜로 하면 아파도 괜찮겠네. 진단서 같은 것도 그냥 팍팍 끊어주면 좋겠네. 좋아. 합격했어? 아니요, 아직 지원만. 그래도 합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향 지원하기도 했고 수능 성적도 이전보다 잘 봤거든요. 그런데 곁에 있던 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대학 간다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의대라니. 난 너 성인 되면 돈 벌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의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거 6년인가 7년인가 다니는 곳 아니야? 맞잖아. 6년이야. 6년?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거길 보내? 더구나 거기 들어가면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일도 못 할 거고. 엄마, 6년만 기다리면 내가 의사 돼서 돈 버는 게 훨씬 좋잖아. 6년이 짧아?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은 너랑 네 아픈 동생 키운다고 평생을 일만 했는데 나더러 그 기간 동안 혼자 아등바등 살라는 말이야? 그냥 돈 빨리 벌 수 있는 곳으로 가. 은행? 그런 곳 들어가도 되잖아. 돈 잘 번다고 하던데. 네 친구 딸이 새마을금고인가 어딘가 다니는데 꽤 좋다고 들었어. 너도 그렇게 평범하게 취직하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억지야. 내 성적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람들도 비웃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의대 들어간다는데 싫다고 하냐고. 그 어떤 부모가 나야.
엄마는 6년 동안 네 동생 뒷바라지할 힘도 없고 너 없으면 집안일 누가 하며 너 돈 못 벌면 그 부담을 내가 떠안아야 하는 건데 엄만 못해.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6년 버틸 힘은 더더욱 없어. 그니까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그건 못해. 절대로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생활비 마련해서 보내. 네 동생 치료하는 데 쓰는 돈, 너희 친아빠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다 보내라고. 내가 많이 바라지도 않아. 다달이 200만 원 보내. 그럼 의대 가는 거 허락할 테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그런 각오 아니면 갈 생각은 하지도 마. 엄마가 대학에 전화라도 해서 합격하면 취소해버릴 거니까. 우리 형편이 단순히 어려워? 아픈 네 동생 생각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동생을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어쩜 소름 끼치게 그 인간이랑 판박이야? 뭔가 잘 된다 싶으면 항상 발목을 잡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닌 그 핑계로 늘 저를 압박했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전엔 모든 걸 제가 감수하려고 하고 저자세로 나가긴 했었지만 그땐 달랐거든요. 동생 상현이 역시 절 응원해줬죠. 누나, 이거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보태. 동생이 제게 준 것은 흰 봉투였고 그 안엔 1,000원짜리 지폐부터 10,000원, 50,000원도 몇 장이 들어있더군요. 이걸 어떻게 모았어? 그리고 이걸 왜 날 줘? 78만 원 좀 넘어. 등록금은 안 될 테지만 누나는 돈 모은 거 없잖아. 엄마한테 다 줘서. 이거라도 같이 해서 써. 통장에 넣어두면 엄마가 다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았어. 재활치료하러 갈 때 차비를 얼마씩 더 달라고 해서 모은 거야. 걸어오면 되니까. 뭐? 그럼 더 못 받지. 걷기는 왜 걸어? 거기가 얼마나 먼데. 어렵게 모은 거잖아. 난 어차피 쓸 곳도 없어. 얼른 의사 돼. 엄마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난 누나 응원해. 알았지? 그니까 날 위해서 필요한 곳에 써. 고마워. 절대 포기 안 할게. 누나 진짜 최대한 빨리 의사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행히 합격은 했고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도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뭐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전 잘하는 축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은 당연했고 전교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보니 제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타고난 애들도 있었고 집에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는 건 당연했죠. 헌데 저는 둘 다 가지지 못했기에 점점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됐어요. 과외를 잡아서 일을 해 돈을 좀 모을만 하면 어머니가 죽는 소리라며 돈을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외를 더 늘려야 했고 제 성적은 떨어지기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1학년을 끝내고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좀 모아두고 공부를 하는 것을 택한 거죠.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너 왜 이번 달엔 이것만 줘? 내가 과외 더 늘리라고 했잖아. 지금 너희 아빠 빚 때문에 엄마랑 새아빠 둘 다 너무 힘들어. 진짜 생각 같아선 너 동생까지 셋이서 딱 죽고 싶어. 나 내년엔 복학해야 하고 돈 모아야 돼. 엄마가 200이면 된다고 했잖아. 너 1학년 땐 돈 거의 안 줬잖아.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쓰는 거야? 아니야, 너희 친아빠가 가지고 간 거야. 내가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서 몰랐겠지만 엄만 속 많이 끓였어. 너희 아빠가 돈 안 보내주면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를 부렸으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하질 않나. 찾아와서 난동을 피운다고 협박하지 않나. 너 의대 들어간 거 알고 눈이 뒤집힌 거야. 뭐? 그걸 왜 말했어?
그래도 너 친아빠인데 알긴 해야 되니까 편지로 말은 해줬지. 혹시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근데 그 인간은 오히려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잖아.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나 성인이야. 뭘 데리고 간다는 거야?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들어주고 있어? 또 그런 말 하면 고소해. 내가 할게. 네 동생은 성인 아니야. 아직 고등학생이야. 그러니 어쩌겠어. 나도 별 수 없이 주는 거지. 너희 아빠처럼 끔찍한 인간이 세상에 어딨니? 넌 어려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예전에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았던 인간이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수틀려서 우리 찾아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쩔래? 네 동생이 아픈 다리를 해서 다치기라도 하면. 법? 우리나라에서 법이 무겁기라도 하니? 제가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가도 결국 그 시작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늘 죄인이 돼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어린 동생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니 이해도 해야 했고요. 때문에 저는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렵게 복학했을 때는 휴학하고 2년이 훌쩍 지난 후였죠. 머리가 굳어버린 상태였기에 모든 건 원점이었어요. 더구나 그때도 저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 2학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3학년부터는 일까지 병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모두 공부해야 했고 시험도 준비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1년을 다니고 휴학하고 일하다가 복학하길 반복하다 보니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버리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구세주가 나타났죠. 바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너 아직 졸업 못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일도 같이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은혜도 갚아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하지만 절대로 잊진 않았어요. 꼭 갚을게요. 선생님이 너한테 빚 받으러 왔겠니? 다른 건 아니고 한 회사에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 한번 신청이라도 해볼래? 좋긴 한데 근데 전 나이도 너무 많고. 선생님 앞에서 나이 타령하는 거야? 난 퇴직 앞두고 있어. 30 초반이면 아직 한참이지. 그리고 내 눈엔 넌 언제까지나 학생이고 허락은 받은 걸로 하마.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넌 시험에만 몰두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알았니?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로요. 오냐. 그래도 열심히 잘 해왔다. 너한테도 분명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에이, 저한테요? 그런 일은 별로 없던데. 제가 운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아니, 내가 장담하마.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널 도와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선생님뿐인데요. 아니, 나도 있지. 근데 또 있을 거야. 조금만 버텨보자. 당연히 너희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정확히 어떤 선별을 해서 사람을 뽑는 건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뒤에 바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였기에 얼떨떨하고 놀라울 따름이었죠. 혹시 의사가 된 이후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인 건가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도 그땐 모르는 척 그냥 받았습니다. 당장 제가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매달린 끝에 저는 33살에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어머니와 새아빠였죠. 그렇게 질질 끌더니 합격? 아이고,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건가? 우리 딸이 의사라니. 진짜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너 결혼 잘하고 하면 우리 집이 제대로 일어나겠네. 너 선 봐라. 지금도 늦긴 했는데 최대한 빨리 선 보고 그러다 보면
엄마, 갑자기 무슨 선이야. 그리고 나 연애도 한 적 없어. 그니까 더 잘 팔리지. 얌전하게 있다가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병원도 개원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돈 좀 줄 거고. 의사 데리고 가려면 요즘에 열쇠 3개는 기본이라면서. 집은 나 주고 차는 새아빠 주고 병원은 너 하고. 그럼 딱이잖아. 내가 돈 모자라게 준 적 있어? 무슨 딸 가지고 장사해? 내가 왜 의사가 됐는데? 너조차고 된 거지? 나조차고 됐니? 아님 설마 동생 핑계 대는 거야? 그리고 돈 200밖에 더 줬어? 더 달라고 애원해야 10만원 20만원 더 줘놓고 생색은. 솔직히 그걸로 뭘 할 수 있니? 너희 아빠 빚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근데 혹시 너 대학병원 그런 곳 가서 더 하겠다는 거 아니지? 인턴 뭐 그런 거 하고 싶어. 신경외과에 관심도 있고. 너 미쳤어? 그걸 왜 해? 그냥 적당히 페이닥터나 하다가 남자 잘 물어서 시집이나 가면 되는 거야. 공부를 그 나이 처먹도록 하고 또 뭘 더 하겠다는 거야? 나이 더 먹으면 데리고 가라고 해도 폐물 취급이나 받는 게 여자야.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욕심을 부려? 엄마, 그래도 같은 의사야. 무엇보다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수준이 다르고 돈도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시집 가라는 말은 하지 마. 물론 어머니는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각종 맞선 자리를 나서서 주선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돈까지 빌리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새아빠 역시도 씀씀이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에 가끔씩 나가던 노가다도 그만둬버렸고요. 헌데 그 무렵 동생 상현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누나, 우리 친아빠 말이야. 진짜 빚을 남기고 간 건 맞아? 상현이에겐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였기에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기에 당황했죠. 응, 아마도 맞을 거야. 나도 어려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아. 근데 드문드문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게 생생하거든. 그때 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피아노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것도 기억나.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들었지. 근데 이혼했잖아. 우리가 상속 포기가 되지 않아서 빚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누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전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누나도 다달이 돈 주고 나도 돈 벌어서 엄마한테 주고 있잖아. 근데 왜 매번 부족하다고 해? 억단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누나도 평생 공부만 하고 금 몇 년은 집에 잘 안 오니까 몰랐겠지만 새아빠 일 안 나간 지 오래고 엄마도 일을 정기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 어떨 땐 나가는데 안 나갈 땐 또 아예 안 나가. 그런데도 돈을 쓰는 걸 보면 그게 우리 돈 아닌가 싶고. 반은 갚고 반은 쓰는 모양이지. 그리고 엄만 요양보호사라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닐 거야. 일이 없으면 안 나간다고 알고 있어. 솔직히 너나 나나 예상은 했잖니. 그래도 좀 답답해서. 걱정 마. 누나 돈 제대로 벌기 시작하면 금방 갚을 거야. 그리고 너도 월급 그대로 모을 수 있게 해줄게. 당시 동생은 장애인 채용으로 한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여유롭게 벌진 못했지만 그 돈마저도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이유로 동생이 어머니를 의심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제가 인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인턴이라는 거 솔직히 후회가 될 정도로 많이 힘들긴 했어요. 다들 잘해주시긴 했지만 논문도 봐야 했고 환자들도 봐야 했고 잠은 쪽잠을 겨우 자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있었어요. 인턴 과정을 하는 와중에도 제 통장으로 계속 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 회사에 전화도 걸어보고 연결해준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에 박힐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갑작스런 호출에 전 뜬금없이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교수님 호출이었고요. 그런데 절 마주한 교수님이 오늘 일은 쉬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심각했고 전 그것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바로 친아버지였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했고 얼굴을 떠올린 적도 없는데 딱 보니까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했죠. 제가 돌아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에서 교수님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 뒤에서 나직하게 말했죠. 정말 잘 컸구나, 우리 딸. 죽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빠가 너무 행복해. 그 말이 꼭 진심 같아서 저는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뻔뻔하고 가증스럽네요. 딸이요? 지금 나한테 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떠나버렸으면서 나랑 엄마랑 동생은 죽을 듯이 고생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빚 때문에. 내가 왜 널 버리니? 아빠는 널 버린 게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동생이라니. 아버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고 전 그 무지에 진저리가 났죠.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도망갔던 그때 엄마 뱃속엔 아빠 자식인 상현이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모르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책임할 작정이죠? 아니 잠깐. 도대체 난 그게 무슨 소린 줄 모르겠구나.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니? 네 새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새엄마라니 그게 무슨...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아버진 제게 오라고 손짓하고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그 곁엔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도 있었죠. 아버진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저를 임신하고 막달에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졸음운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덮치는 사고였다고 했죠. 그때 어머니는 사망하고 그날 제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친어머니가 죽은 날 말이죠. 아빠는 어리석게도 그때 술에 취해서 살았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거든. 어린 너에겐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떠나간 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몇 년을 힘들어했지. 그러다가 널 돌볼 사람을 구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것이 네 새엄마야. 새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 동생은요? 오직 널 위해서 한 결혼이었어. 널 잘 돌봐주니 고마웠고. 그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수락했지.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었다. 애초에 결혼할 때도 그 말을 했었고. 그러다 내가 친구 보증을 서주면서 집이 넘어가게 됐고 사업도 접게 되며 이혼을 하게 된 거야. 하지만 너희한테 남긴 빚은 없었어. 내가 다 갚았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까지 빚을 갚는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아빠가 준 편지도 봤다고요. 돈 보내달라고 하는 그 편지요. 아버진 그 말에 주섬주섬 서랍장을 뒤지더니 편지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내용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보내달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즉, 모든 게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바로 저를 버렸다는 거.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쳐요. 왜 절 버리고 가셨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갔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널 되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양육비도 원하는 만큼 줬지. 해외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도 난 오직 널 위해서 살았어. 이건 정말이다. 근데 왜 이제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요? VIP 병동? 이 정도 돈이면 진작 날 찾았어야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죠. 몸이 덜덜 떨리는 아버지를 보는데 바짝 마른 얼굴은 위태롭게 보일 지경이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의 딸이기 이전에 의사라는 게 인지가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고 이미 앞서 대장암 3기로 입원했던 기록도 발견하게 됐죠. 그게 딱 5년 전이었습니다. 45cm에 달하는 대장을 잘라내고 항암 치료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뼈로 전이가 된 거였죠. 세브란스? 왜 애초에 5년 전에 날 안 찾았어요? 서울이긴 해도 한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해외에서 머물다가 친구의 연락을 받았어. 그때 보증을 서줬던 그 친구 말이야. 그러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널 바로 찾아 나섰지. 아버진 갑자기 성공하게 된 게 아니라 예전에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아버지에게 돈을 몇 배로 갚아주면서 상황이 나아지게 된 거였더군요. 또한 그 친구의 제안으로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서둘러 절 찾게 됐고 뒤늦게 제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한 돈을 보내고 있는데도 각종 과외에 휴학을 했던 기록들을 알게 됐으니 어머니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빠는 거의 말기에 가까운 3기였는데 치료 후에 널 만나러 갈 생각이었어. 완치됐다고 생각도 했고 근데 고작 1년 만에 다시 이 꼴이 됐으니 도저히 널 볼 용기가 나지 않더라.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널 만나라고 조언해 주셨지. 선생님이요? 누구? 설마 지 담임 선생님이요? 그래. 그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네 뒷조사를 맡기긴 찜찜해서 내가 너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다. 그러다 알게 됐고 그분이 널 많이 도왔다고 하더구나. 맞아요. 그럼 설마 나한테 줬던 장학금이 그 후원이 아버지가 보낸 거였어요? 그래. 내가 줬다고 하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새엄마에게 보내자니 너한테 안 갈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빠 친구가 약속을 했어. 너 시집 갈 때까지 돈을 후원하기로.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널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요? 저 의사거든요? 아직 인턴이긴 해도 의사라고요.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아빠 노릇 제대로 하라고. 안 그럼 나 진짜 아빠 다시는 안 봐요. 그때 아버지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고요. 내가 너한테 이 말을 듣고 싶었나 보다. 너한테 이 말 들으니까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만큼 나도 열심히 치료받아보마. 늘 제 인생은 고달프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조금 숨 쉴만 하면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절 끌어당기는 느낌만 들었죠. 물론 담임 선생님 덕분에 약간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것도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동생에게 진 빚, 아버지의 빚, 담임 선생님에게 진 빚. 그렇게 매번 빚을 갚아나가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그 친구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원한다면 내가 가진 걸 다 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기부도 할게요. 선생님, 제가 이 친구한테 진 빚 좀 제대로 갚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려만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고 했고, 담임 선생님도 병문안 와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봐, 내가 너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니. 너희 아버지도 꼭 일어나실 거야. 나도 이 병원에 내 친구가 있거든. 한번 부탁해보마. 그리고 나 은퇴해서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자주 와도 되는 거지. 너 대신에 말동무라도 해드릴 생각이야. 나랑 친구가 됐거든. 뿐만 아니라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배님들, 교수님들도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았죠. 여러 수술 케이스와 방법들을 토론하고 수술 계획과 항암 치료 계획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리고 있던 와중에 하필 어머니가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들렀다가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였죠. 너 아빠 만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짜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다 있나? 나 당장 VIP실로 보내줘. 만나서 단판을 치어야겠으니까. 내가 올라가려는데 못 올라가게 하잖아. VIP 병동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 일하는 곳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 가? 가?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설마 너희 아빠가 이상한 말 했어?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 말이 진짜야. 그게 뭔지 알고? 제가 되묻자 어머니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이 넘치더군요. 뭐 그게 뭐든 워낙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서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겠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전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잖아. 이를테면 월급 입금 안 한 거 말하는 거? 얘가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래? 그 인간이 갑자기 나타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게 너 의사 됐다는 거 알고 눈이 뒤집혀서 그런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대꾸했죠. 엄마, 아빠가 우리보다 돈 더 많아. 우리 병원 VIP 들어오려면 돈 정말 많이 필요해. 일주일 입원하는 거 병실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가까운 돈이고. 근데 고작 의사 딸 차지하려고 돌아왔다는 거야? 뭐? 그 인간이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서? 로또라도 맞았나? 순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 눈이 미세하게 번뜩이는 것을 말이죠. 설마 했지만 그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한 달 정도 후에 이혼을 했다면서 아버지를 간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요양사로 오래 일했고 이혼했어도 전 남편이니 자신이 돌봐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다 끔찍했던 건 바로 제 동생에 대한 처우였어요. 상현이? 걘 성인이고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걔 사실 그 사람 아들이야. 너희 아빠 아들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한 거지. 그리고 상현이한테도 말을 해줬더니 군말 없이 새아빠 따라갔어. 정확히 걔한텐 친아빠지. 진짜 미쳤어? 어떻게 걔한테 그런 짓을 해? 아픈 애를 그 사람한테 놓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저씨가 걔를 잘 돌보기는 해? 애 먹는 거나 빼앗아 먹겠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걔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솔직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너도 친누나가 아닌데 신경 쓸 일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랑 나도 아무 사이 아니잖아. 내 친엄마 따로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난 경우가 다르지. 널 키웠잖아, 4살 때부터. 당신은 진짜 미쳤어. 돈에 환장했고 부모 자격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상현인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자식을 버려? 난 모르겠고 넌 절대 안 버려.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니까. 아버지 항암 치료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벌어졌기에 전 동생과 연락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홀로 힘들어할 동생이 걱정되어 어머니를 추궁해서 새아빠의 집까지 찾아갔죠. 도착하니 새아빠는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상현이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현관문 밖까지 그 목소린 크게 들렸고요. 잘 키워놔도 소용이 없어. 의사 딸은 쥐가 가지고 나한텐 다리 병신인 아들을 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그게 엄마냐?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고. 뭐 나더러 또 일하라는 거야? 간만에 호구 하나 잡아서 먹고 놀고 술이나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너 앞으로 어쩔 거야? 일하잖아. 아빠도 일하면 되는 거고. 누나 좀 그만 괴롭혀. 너 일해서 고작 200 좀 넘게 받는 거랑 너희 누나랑 같냐? 너도 비슷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일도 알아봐. 넌 어리잖아. 어리니까 여기저기 써주는 것도 많고 장애인이니까 혜택도 있고. 아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제발 좀 똑바로 좀 살 수 없어?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미쳤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 차라리 죽여. 아빠가 여기서 나 죽이면 누나는 좀 편하겠네. 다리 병신인 동생도 없고 인간 말종인 아빠도 없어서. 이 미친놈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도 죽자. 전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새아빠를 무시한 채 동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었죠. 나랑 갈 거야 말 거야. 너 선택해. 저 인간이야 나야. 근데 동생은 주저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터져서 절 빤히 보기만 하더군요. 야, 얼른 선택하라고. 누나야 아님 아빠야. 말해. 하지만 난 누나한테 늘 걸림돌이었잖아. 누나는 나 때문에 매번. 그리고 나 누나 친동생 아니래. 엄마가 그랬어. 나랑은 완전히 남이라고. 근데 내가 누나를 어떻게 선택해? 누나 인생만 힘들어질 텐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 같은 애. 내가 업으면 되지. 그게 안 되면 내가 끌고라도 가면 되지. 그리고 네가 왜 내 동생이 아니야?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왜 그걸 몰라? 말해. 누구랑 갈 거야? 나 그럼 누나랑 갈래. 누나 미안해. 또 내가 짐이 돼서. 네가 짐이면 누난 그거 다 찌고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이 지옥을 버텼는데 널 두고 내가 어딜 가? 넌 죽어도 12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내 동생이야. 알았어? 대답! 응, 나도 누나 동생이 좋아. 저는 동생을 부축해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아빠가 절 잡긴 했지만 술에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뿌리치는 건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동생을 보여줬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울먹거리는 동생에게 아버진 말씀하셨죠. 네가 상현이니? 그동안 누나 지켜줘서 고맙다. 이야기 많이 들었다. 나한테 아들이 생겨서 아빠는 너무 기뻐. 앞으로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동안이라도 너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마. 고맙다. 잘 왔어. 동생은 참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저 때문에 누나 많이 힘들었어요. 저 잘 지켜주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 누나가 네 이야기할 때만 미소를 보이더구나.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내 딸이 널 좋아하고 아끼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알았니?
우리 잘 지내보자. 하지만 어머니는 그 꼴을 그냥 보진 않았어요. 저와 동생 모두가 연락을 거부하고 무시하자 병원 앞에 찾아와서 시위까지 했기 때문이죠. 딸년 뒷바라지 했더니 성공해서 자기를 버린다는 글을 빨간 글씨로 적어서 말입니다. 부끄럽고 화도 나는 상황이었지만 저 대신 직원들이 제지해줬어요. 경찰에도 몇 번이나 신고를 대신해주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병원 안까지 들어와 절 찾아오셨더군요. 넌 내 딸이야. 내가 너 키웠어. 엄마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천벌받아. 제게 삿대질까지 하자 상현이가 나서서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누난 엄마 딸 아니야. 내가 엄마 아들이지. 천벌은 내가 받을게. 아니, 이미 받았네? 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엄마가 받았으면 좋겠다. 너 감히 지금 엄마한테 미쳤어? 어머니는 상현이를 때리려는 듯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자 저희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과 저와 안면이 있는 환자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켜며 상황을 찍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당황해선 손을 내리곤 제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질렀죠.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나 받아주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너희 새아빠도 나 이제 꼴도 보기 싫대.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 어? 내가 죽어도 돼? 나 그냥 확 죽을까? 그래서 전 손을 뿌리쳤습니다. 환자분, 제가 의사라서 죽으라는 말은 못하는데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드시면 정신과 연결해 드릴게요. 거기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 그럼 이만. 야! 이 나쁜 년아! 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었는데 병원에 가드들이 올라와서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곤 경찰서로 바로 인계됐는데 업무 방해까지 걸어서 혼을 내주겠다며 원장님이 절 위로해 주셨죠. 자신들의 일처럼 나서주는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번 사죄하던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힘들어하는 절 보살펴주신 담임 선생님까지 아마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적을 만들었죠. 여러 번의 항암 치료와 수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버진 버티셨습니다.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지만 절 위해서 힘을 내주셨고요. 그렇게 결국 2년 만에 병을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퇴원까지 하실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저는 일생 동안 받지 못했던 행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의 친구는 퇴원 축하 선물로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어요. 또 동생에게도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도 다른 의미의 행복이 찾아왔어요. 앞에서 살짝 이야기는 했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인연이 닿아서 결혼을 앞두게 됐거든요. 어린 시절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던 참된 어른이었던 선생님의 아들이라 그런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누군가의 행운, 또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고 싶어졌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아픈 아이들, 혹은 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막막했을 때 누군가 잡게 될 제 손도 따뜻하길 바라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